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유죄 판결에 대한 부동층의 반응. 매우 많은 기자들이 US 투데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주요 정당 후보가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 있는 일이다. 중대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아연싣게 했다. 이렇게 풀이를 해나가고 있네요. 트럼프에게 그것은 외국의 적들에 의해 도움을 받은 대통령 선거, 혼란스러운 4년간의 통치, 두 차례의 탄핵, 아직도 법원 시스템을 휘감고 있는 세 차례의 다른 기소와 같은 많은 순간들에 의해 촉발된 정치 경력에서 그의 야망을 탈선시키지 않은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극적인 발전일 뿐입니다. 자, 영어식 표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34건으로 뭐 기소가 돼서 모두 유죄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위스콘신 주민의 얘기를 제목으로 붙인 것 같아요.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가? 네바다 유권자는 판결이 정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제목만 가져왔어요. 그것은 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재판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펜실바니아 독립. 박탈,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 트럼프 공정한 재판 받지 못했다고 주장. 요 소제목의 내용 중에서 인용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좋은 리더십을 원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일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의류 매장 주인 실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크는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경제, 국가부채, 인플레이션과 같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에, 뭐 바이든이 되든 그, 트럼프가 되든 뭐 이런 국가부채, 인플레이션 다 해결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애리조나 공화당 트럼프 판결 맹비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공화당은 반 바이든의 반발을 예측하고 있다. 어, 별도의 뉴스에 야후 뉴스가 트럼프 법무팀은 유죄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봐서 지금 다시 항소를 하고 그런 절차를 하게 되면은 최종 11월 대선을 넘어서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굵게 제가 표시한 표현들만 그냥 한번 소개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엉터리 재판, 쇼 재판, 정의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치적 상대를 다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치적 선거 전략. 우리나라가 이재명이 기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정의 시스템으로 정치적 상대를 지금 공략하는 건가요? 이상하게 비유가 되는데 정반대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빨리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저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틀려가지고 충성심이 더 강한 보수층 사이에서도 샌더스는 이번 판결이 궁극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큰 지지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쭉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그 유죄 판결이 그것이 일종의 역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이재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간을 끌고 이러는 게 오히려 그게 이재명 지지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이 비교가 되네요. 북한은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모의하는 훈련을 감독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가 AP에서 그 보도를 했어요. 북한 정부가 2024년 5월 31일 어저께 금요일에 제공한 이 날짜 없는 사진은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장소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몇 개를 도대체 날리는 거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경쟁국인 한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핵 능력이 있는 방사포 발사와 관련된 훈련을 감독했다고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교가 재개되면 결국 더 큰 핵무기고를 사용하여 미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행위 아니겠느냐. 북한은 수차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모의했지만 최근 북한에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한반도의 적대감이 고조된 후에 최근에 훈련이 이루어졌다. 관측청들은 한국의 보복 조치에는 북한의 뭔 상인지 비판, 세계뉴스, 케이팝, 그 북한에 대한 도치로서 비판도 하고 세계뉴스, 케이팝 뭐 이런 것들로 확성기 방송도 재개돼서 그 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북한 쓰레기 풍선 타고 남한에 쏟아진다 이런 뜻. 김영진, 김동형 두 기자가 AP를 또 통해서 보도를 했네요. 거름, 담배꽁초, 헝겊 조각, 폐배터리, 심지어 기저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치졸한 행위를 했냐? 그런데 김여정은 한국 활동가들의 전단살포 캠페인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얘기죠. 최근 한국에서 휴지와 오물더미를 흩뿌리겠다고 그 자국의 위협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치한 거다. 풍선 캠페인이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한국 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 어, 그 전문가들은 그 미국 선거를 앞두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돕고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이들 간의 실익 있는 외교를 되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풍선 발사는 전혀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북한이 다음번에는 불말 형태의 생화학 무기를 실은 풍선을 보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고유한 동구 때 명예교수는 북한이 풍선 캠페인이 한국의 민간인 전단 살포를 단속하도록 윤석열 정부에게 압박을 주는 것인데 그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는데 한국은 한국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국민적 목소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남한 민간 풍선은 외부 세계에 대한 그 이 자관 그 김씨 왕조의 권위주기인 통치에 대해서 매우 그 이 두려워하기 때문에도 그렇다. 왜 그러냐? 북한은 2,600만 인구들이 해외 뉴스를 거의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이 설치한 그 북한에 보내는 그 풍선 전단 이거를 그 강제한 위원을 냈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어, 글쎄 그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한테 보내는 거는 글쎄 그 어려운 얘기네요. 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서울대학교의 레이프 에릭 에즐리 교수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군사력 증강의 즉각적인 위험은 높지 않다면서도 최근의 상황은 김 위원장 정권이 정보 작전에 얼마나 민감하고 잠재적으로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기자들이 그 에슬리 교수의 그 인터뷰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뭐 이하대학교에서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꽤 젊네요. 정치 외교 이런 분야의 그 전문적인 교수인 것 같습니다. 요 내려온 풍선에 전기줄이 어떻게 걸린 모양인데 그러니까 한전의 그 전기 그 고공 작업량차가 온 모양입니다. 이런 거 제거를 해야 될 테니까 군인들이 와 있고 어 그게 뭐 어디까지 내려갔나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는 안 온 것 같은데 에, 여기에 진짜 그 무슨 생화학 분말 그런 저기 그 가스들을 집어넣었으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북한의 발사와 핵 사용 위협으로 중국 러시아와 충돌. 에디스 M 어, 리더러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요건 또 뭐 한국말로 왜 번역을 안 했나? 어, 어쨌든 그 유엔에서 치고받고 결론은 뭐 그런 얘기예요. 어, 북한의 그 대사가 한 얘기는 안보리가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에 대해 논의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합법적인 국가니까 미국의 후원하에 계속되는 가자 지구의 민간인 사례를 즉각 중단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의 황준국 유엔 대사는 자위권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그의 나라여야 한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거를 왜 가자지구 거를 니들이 왜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는 북한의 핵 정책과 수사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고,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를 단지 미국에 대한 억지력이 아니라 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우리 그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유엔 대사가 황중국 씨라고 어떻게 생긴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하게 어필을 했네요. 그 이하 내용도 많은데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서로 치고받는 내용들입니다. 어, 그런 내용이에요. 뭐 거의 뭐 수십 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죠. 요거는 이 남쪽에서 본 그 파주 에, 북한국 초소, 북한 초소로 북한국이라고 내가 또 나라 이름까지 붙여줬네. 미국, 중국은 대만의 경적을 울리고 마르코스는 아시아 국방 정상회담에서 베이징을 때립니다. 이렇게 되고 이드레스 알리 싱후이콕이 이게 언론 보도 매체가 제가 빼뜨렸네요. 음, 어, 싱가포르에서 그 샹글리라 샹글리 대화에서 이렇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토요일에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올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6월 중순 스위스에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초청받지 못했고 중국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이 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했지만 워싱턴은 누구를 보낼지 확인하지는 지금 않은 상태다. 싱가포르 그 안보 포럼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국방 포럼.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마르코스 대변인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행동은 우리의 주권과 주권 권리, 관할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나 마르코스는 베이징과 워싱턴이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공격도 하면서 그 유화적인 말을 쓰고 있네요. 이 사진은 아마 그 중국군 애들이 그 어디 회의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모양인데, 이 젊은 아새끼는 뭐 이렇게 험악한 얼굴을 하고서 긴장하고 뭐 굳은 얼굴을 하고 아주 그냥 공격성 있는 얼굴로 들어가고 자빠졌네, 이 새끼가. 딱 얼굴 딱 보니까 사진이 영 기분이 언짢은 얼굴이네요. 미 장관 대만서 중국 경제 강제보다 대화를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싱가포르 샹그리라 회의에 대해서 또 그 일본은 그 보도를 했네요. 그 취재를 하고 다툼이나 강요나 분쟁, 징벌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자, 말들은 좋은 말들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세계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좀 분쟁으로 돌아가는 건지. 미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주권이나 국제법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 중국을 지명하는 것을 피하면서 법의 지배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경계감을 표명. 일본이나 필리핀, 한국,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동맹 우방국과 방위 협력을 깊게 대항해 나갈 생각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말을 돌려 얘기하지만은 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 중국이 뭘 잘못하면은 중국이라고 꼭 지명을 안 했지만 오해와 오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대신할 것이 없다며 충돌 회피를 통해 중국과 군 간 대화를 유지할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싱가포르 회의에는 그 군들끼리의 대화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참석을 하는 모양이에요. 안보 포럼이니까 정치적인 포럼은 아니고 안보 포럼이라서 그 군인들도 참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그러니까 목로 동심 파괴라고 KBS TV를 통해서 팝 TV인가요? 그걸 네이버 TV를 KBS가 아니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방송 활동을 하는 뭐 김정민 박사라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성의 남북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에, 결말을 내는데 되게 뒤에 가서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쭉그 서론 본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한국은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만 먼저 가져왔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남북 문제, 담대한 동북아 구상, 주한미군 분산 배치, 유엔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을 겸직하니까 주한 미군 유엔군을, 그러니까 미군을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고 유엔군이라 그러면은 명분이 있다 이거죠. 북한의 분산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사라지고 북한은 한국 또한 중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 전쟁 위협이 없어지면 이제 북한이 경제 발전에 매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브릭 뉴스의 박대식 컬럼니스트라고 이 4월 2일자에 이런 게 검색이 된 모양이에요. 빅터차 한반도 통일 갑자기 온다. 누가 정권 잡든 대비해야. 통일은 소위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 일국가 이체제나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오면은 갑자기 온다. 한국은 항상 위기 후 균형, 다시 위기 후 균형 같은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이라고 연합뉴스에서 4월 19일에 이런 뉴스가 보도된 게 있는 모양이네요. 제 뉴스 안테나의 검색에는 왜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지? 지도자 개인을 우상화하는 정권에선 협력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탈북민을 북송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북한과의 국경을 열 경우 그것은 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을 중국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니 미군이 북한 평양에 가서 주둔하라우, 이 얘기는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발전축 그 총선을 얘기할 때 국민의힘이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까지 이쪽 부산에서 서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제 추구의 발전이 있으니까 국힘이 좀 점수를 따려면은 여기 저 전라도 완도서부터 쫙 올라와서 여기 이번에 새만금 여기 통해 가지고 저기 나중에 북한 원산 함흥 이런 개발 루트를 장대하게 이 생각을 가지고 미래 한국을 좀 구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여기 이 부산에서 올라온 개성, 아니 축은 서울을 지나서 개성 지나서 피양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올라오면서도 이제 평택 딱 거치고 그러는 거니까 미군 있는 유엔군 꼭 평양에 갖다 놓으라 이게요. 제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던 생각입니다. 일개 소시민이. 근데 국민의힘이 무슨 정책하면은 그런 거 저기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가 이제 뭐 용인 뭐 이런 데를 못 벗어나죠. 어 근데 완도는 신문에도 나서 소개했지만은 이게 히토류를 연구하는 광산 공해 없이 미역이나 다시마에서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거를 미국 고등계획연구소 아주 무기 개발하는 그런 데죠. 그런 해조 산업을 더 좀 활성화하고 이 저기 새만금 뭐 이렇게 하면은 호남 사람들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어? 좀 정권에 이렇게 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우리가 동서화합 말만 하지 선거 치를 때마다 이 나라는 지금 옛날 신라와 백제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랗고 해가지고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긴 돼요. 그렇습니다. 북한 길들이기 나선 중국 참지 않는 김정은, 아까 뉴스하고 연결된 건데 이거는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그 앞에 뉴스하고 연결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 소개하는 게 중국의 기대감을 갖지 말며 비굴하게 굽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김 위원장이 외무성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저자세로 양자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력하게 질책했다. 이런 걸 소개하고 있네요. 또 김 위원장은 위성개발 등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 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료는 5월 30일 KBS 자료네요. 요거는 요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4차 공사까지 끝나면은 수용 인원이 뭐 어마무시하다는데 한국 인구를 몇 배를 넘는 수요로 개발이 되고 있다. 과연 그렇게 크게 질 필요가 뭐 있냐? 뭔가 미래 구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새만금에도 국제공항 입찰 준비를 한다고 그러죠. 인천국제공항 강화도 북한으로 대형다리 건설 개성 진행자의 미래소설을 이렇게 자기가 미래소설을 쓴다 그랬는데 저도 미래소설을 썼어요. 김포 편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서울에 저는 여기 이 서울의 맨하탄으로 만들어라.
그 여기 그 여의도에 그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강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그 여기 우리는 한강하고 바로 그 북한하고 경계선 아니에요. 우리가 요런 거 하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포 바로 그 강 건너는 북한이야요. 요 바로 옆에가 강화도 아닙니까? 그 아주 좁은 그거로 그 이 바다를 통해서 강화도가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그 영종도에서 그 김포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든 어디를 놓든 해가지고 영종도에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그 이렇게 도로로 개발되면은 이 개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개성 쪽으로 이렇게 가자. 김포를 경유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앞에 그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에, 저기 호남 측 그다음에 경상도 축 두 축의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또 그 표현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정상 우크라이나 서방제 무기 사용,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해야 마크롱 이어 숄츠도 나토 파병 말시수로 유럽 균열 후폭풍 이런 제목이 있는데 어쨌든 그 독일의 타우로스 미사일 거리가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500km에 달해서 그 국경을 안 넘어가고 국경 근처에서 떠가지고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모스크바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26일 날 이 11억 6천만 유로 약 1조 7천억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원조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런 뉴스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마크롱은 프랑스군 우크라 파병을 발언했을까? 그거에는 그 원인을 잘 소개를 그 진행자가 하셨더라고. 러시아 와그너 그룹이 아프리카 황금 벨트를 장악해 가서 거기에 그 금하고 우라늄 이런 보고인데 이게 러시아가 잠적해 가니까 프랑스가 이 독일하고 틀려 가지고 그 원전으로 다 그 전력을 발전하는 나라 아니에요. 완전히 그 독일은 친환경을 주장하는 거고 프랑스는 아예 그냥 원전으로 그 전기를 모두 해결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원인은 왜냐하면 프랑스군 우크라 파병 왜냐하면 그 원인은 황금벨트 지역의 우라늄이 프랑스 원전 원료 공급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항상 이런 이 과학적 논리로 그러면은 이것이 프랑스의 원전 원료 공급처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뜨거라 해가지고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다면 4일 지역 5개국 내에서 전쟁이 발생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냥 이게 그 러시아 와그너 그림이 아프리카 황금벨트를 장악해 간다는 것은 원인이라기보다도 그냥 현상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프랑스군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생각해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있는 사실만 상관관계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지역 5개국 내에서 전쟁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전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까지 포함입니다. 디지털 화폐 현금화하려면 결국 금본위로 해야 한다. 즉, 금 확보 중요하다. 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다 그 전자화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로 이렇게 계속 그 견해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 우라늄, 히토류가 장악하는 국가가 20세기를 좌우한다. 우라늄을 대체할 에너지는 현재 없는 거 아니냐. 아프리카 사일 지역을 장악하는 국가가 헤게모니를 잡는다. 21세기.
4일 G5 국가라고 그러네요. 국가 내에서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의 극성,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그쪽에서도 그 내전 같은 게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이걸 황금 벨트라고 부르는데 왕년에 다 프랑스 식민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우호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 프랑스군이 이 협력군으로서 연합군으로서 한 5천 명 정도 파병이 돼 있다는데 5천 명 가지고는 아마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 거를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니제르에서는 미군이 떠나는 군사기진에 러시아군이 또 진입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정보를 여러 가지 이렇게 상관관계를 해가지고 본인의 견해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한 게 중간 전개까지 와서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 같은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그러네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려는 자와 부수려는 자와의 이거는 전쟁이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태나 뭐 이런 등등들이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그 또 다 그 정보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국제 결제은행부터 시티 골드만삭스까지 에, 도매 도매라는 표현을 했는데 CDBC 실험을 지금 스위스 국가은행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거는 상관관계긴 하죠. 제가 봐도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버닝썬 사건 화폐 전쟁의 일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자료 있었나? 고 구하라 자택 휴대전화 절도번 재조명. 여기에 버닝썬 뒤에 있는 골드만 삭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 대북 송금 루트가 된다. 이런 전자화폐들이. 그리고 문다혜 씨가 전직 남편이 게임 업체에서 근무를 했었고, 하이브 사태 공격 세력 텐센트 카카오 두나무다. 그 다음에 넷마블 한류스타 캐릭터 게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이브에서 직접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대립관계가 됐다. 형제죠. 방사역과 두고 뭐라고 해가지고 하이브 별도 게임에서 설립 게임머니 현금화 가능. 잠깐 이 게임머니 현금화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암호화폐 등등 모두 또 그 AI 만드는데도 그렇고 어, 전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데 또 금도 필요하고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암호화폐 구상 사업을 하다가 사망한 거로 전결이 됐다고 소개도 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독자적인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모두 좌절시키려는 국제 세력들이 있다. 요거는 제가 좀 정리한 글 같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하면은 너무 상관관계로 전개를 하는 전문으로서 솔직히 좀 혼란스럽긴 해요. 이 사람이 하는 방송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수많은 정보를 이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 보면 또 대단합니다. 어, 그래서 요즘 그 브렉스톤 회장이 트럼프 선거 자금 순통토나 브렉스톤 회장 지지 선언 이것도 뉴스 제목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급격한 증가가 다가올 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가 높여가지고 대부분의 미국인처럼 우리 경제와 이민, 외교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걱정되며 이런 이유로 변화를 위해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도 소개를 해주고 있고 또 돌아가신 키신저 씨는 저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균형론의 전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로와 갈등 해소하려면 유연성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망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이 너무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엄청나게 넓은 영토 자체가 돼서 다툼이 이루어지는 권력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물론 중국이 헤게모니를 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 전쟁으로 돈 버는 미국 월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 진행자는 CDBC를 만들려는 그들끼리의 리그일 뿐 아니냐. 우리 그 서민들은 전혀 인생에 관계가 없는 거고, 서클 플러스 골드만삭스가 FDD, 미국 연방은행에 대항해서 CDBC 발행하는 은행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고, 그래서 FED가 그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사실 미국 연방은행은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민간은행끼리 지금 세력 싸움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다 추궁해서 올라가면 다 로스타일자 가문끼리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드가 트럼프 연결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5세대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아닐까. 합정연행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방송에서 이 AI 관련 전력 에너지 확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은 했어요. 그것이 원자력 발전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검색이 되는 게 AI is transforming global power structure. 어, 글로벌 권력 구조를 AI가 바꾼다. 그렇게 해가지고 암파로 알론소 베타 조스라는 여성분인 모양인데 에코노 타임즈에서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지금 AI 지배 세력 권력 투쟁에서 주도 세력은 미국, 아시아,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스템 졸업생 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360만 명이 졸업했다고 그러고 인도가 260만 명, 미국이 82만 명, 독일이 26만 명, 프랑스가 21.6만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AI에 투입되는 인원들 요거 뭐 비교적인 거겠지만은 2023년 8월 중국 반도체와 마이크로전자 양자 기술과 AI에 대한 미국 정부의 투자 금지 명령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상당한 규모의 연구 자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다. 민간이 이게 그 투자하기도 매우 큰 건데 어쨌든 AI 분야의 가장 큰 회사는 미국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소개하고 있는데 주가가 12개월 만에 50% 이상 끌어올린 뒤 다시 세계 1위 증시 1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MS의 그 시가총액이 그 프랑스 GDP에 해당한다고 그러네요. 그걸 넘어섰다고 하니까 대단한 프랑스 GDP가 프랑스가 우리나라 GDP보다 엄청 높겠죠? 그 많이들 그 언론에서 소개됐지만은 7위까지 하는 거를 이제 그 빅3 이렇게 아니 세븐 얘기했다가 매그니피센트라고 영화 제목을 갖다가 붙이고 있죠. 이게 그 전통적으로 그 영화가 황야의 7인 뭐 이런 거 다 그 미국의 7인의 사무라이에서 그 다 각색해서 만든 거죠. 전통적인 제조 아랑코 하나뿐이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니까 어, 그 AI나 디지털 이런 쪽 그런 쪽이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미국은 제조업을 리쇼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 느낌이 오네요. 이유는 윤리적, 중국, 미국은 비윤리적. 제가 이 뉴스를 이 분석 기사를 보고서 유럽의 영국인들이 중국을 능가하고, 그런데 GDP4의 개발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컴퓨터 및 에너지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는 어디든 AI가 되든 뭐든 에너지, 전력은 에, 뭐 그게 에너지가 있어야 전력을 또 만드는 거니까 어,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은 윤리적인 길로 가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승인이 됐는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설계해라고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나름대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기업가 정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컴퓨팅, 알고리즘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 주권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혁신의 물결,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럽은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성 구축의 AI 활용을 추진할 거다. 어, 참 하긴 좋긴 좋은데 그 좀 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더 나은 데이터와 친환경 알고리즘을 갖춘 AI 개발을 추진한다. 그 원자력 하라고 AI도 나올 것 같은데 결국 AI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들어서 넣고 그다음에 자기 학습을 시키고 강화 학습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그 누구 그 저기 또 먼저 학습하신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이유는 윤리적 용기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이 저기 보도를 했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AI가 발달하면 발달을 할수록 그 정치 체제를 불문하고 중국이 지금 그 테스트 국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중국과 전통 제조업은 디커플링 하라고 그러지만은 금융그룹이 은근히 그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런 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안 빠져나올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테스트 베드로 쓴 것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중국이 공산 체제지만은 사람을 통제하기가 더 좋잖아요. 또 팬데믹 때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CCTV 등 뭐 해가지고 안면 인식이라든지 등등 AI가 이제 그게 더 발전하면 할수록 아주 막강한 통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공지능이 또 그런 데다가 또 활용을 할 거고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어느 나라나 유럽은 윤리적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글을 쓸 때는 벌써 AI나 그 이런 그런 그 디지털 세상에서는 인간은 맘만 먹으면은 지금 현재도 저를 갖다가 누가 정부에서 그 문제아라고 해서 딱 찾는다면은 내가 어디 앉아 있는지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는 거 이 휴대폰 하나면은 다 그 위치 추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휴대폰 하나면은 그렇게 그런 세상이거든요. 이상 조금 길었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